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원주 기업도시가 15년 만에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어 기업도시까지 생기며 지식산업과 연구 기반이 한 도시에 모인 건 원주가 유일한데요. 원주가 중부 내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았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셋! 자급자족형 복합도시 원주 기업도시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일대 약 520만 제곱미터, 이 중 90만 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하는 지식산업용지에 기업들이 입주합니다.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주거용지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분양이 100% 완료됐고 상업용지 역시 분양률 90%를 넘어섰습니다. 10월 말 기준 입주 기업은 모두 50곳, 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원주의 전략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 도시에 한 분야의 산업과 연구 기반이 이렇게 집적되는 일은 원주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원주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신규 아파트 10여 곳의 입주까지 진행되면 연말까지 2만 명, 내년 말에는 인구 3만 명이 넘는 어엿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지와 도로공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갖췄지만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내 유일한 학교인 초등학교는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교실이 부족한 상황. 또 다른 초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교까지는 2년이 남았고 중학교 역시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기에 119 안전센터와 지구대는 신설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를 갖추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내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흥원면부터 소초면 구간 서부 우회도로는 경제성을 이유로 장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와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정부에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원주 기업도시. 15년 만에 결실을 발판으로 원주시가 50만 인구의 중부 내륙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 농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농민수당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농정당국과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강원도 농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자들 모두 강원 농업이 위기를 공감했지만 강원도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wak서나 뭐 좋은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100% 거기 진짜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마다 위기에 빠진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도내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농민수당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육아수당처럼 농민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도입이 되고요.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민단체들은 최소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재정 여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시로 등록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농가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이나 청년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동업자예요. 남편분이랑 저랑 같이 맞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재산권이나 농산물을 올렸을 때 판매 대금이나가 다 남편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만 현금성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업인과 임업인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민수당 기본계획을 확정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국비와 10억 원을 들여 만든 캠핑장이 준공된 지 6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구곡폭포 인근에 조성한 국민여가 캠핑장을 말하는 건데요. 주차장에서 80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모닥불도 피우지 못하는 등 캠핑장으로서 부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현장 점검 360도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대표 관광지인 구곡폭포 등산로 한쪽에 노란색 콘크리트 건물 5개 동이 놓여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초 조성한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숙박시설 5개 동과 텐트를 칠 수 있는 나무데크 15개로 구성됐는데 국비를 포함해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1월 시범 운영을 한 뒤 2달 뒤인 3월부터 본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캠핑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캠핑장 부지가 구곡폭포 관광지 안쪽에 그것도 주차장에서 80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으로 갈 수 없다 보니 텐트부터 각종 장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음식까지 짊어지고 날라야 하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명색이 캠핑장이지만 모닥불과 같은 화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등산로 바로 옆에 있어 행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캠핑장 부지 선정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춘천 강촌관광지 일대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당초 춘천시의 사업 의도는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사업 착수 전에도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당시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영장의 모습이 계획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광지 인근 숙박업주들의 민원을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한 차례 부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사업 추진을 강행했고 지금처럼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춘천시는 캠핑장이 아닌 글램핑장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라 이마저도 불가한 상황. 우선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동 카트 2대를 도입하고 실내 취사시설을 추가해 이용객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기타 등등의 이불까지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월쯤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번 거쳐서 그 이후에 1월부터는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현장 여건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이 결국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건데요. 윤 의장은 해임에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 불신임 회의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길로 영월군 의장이 결국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이 해임된 건 1991년 영월군 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윤 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 결의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모두 결의안에 찬성해 재적 의원 과반수로 불신임안은 가결됐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총 6가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의장이 공공연하게 금연 건물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고 또 집행부 인사에 개입해서 가족을 주요 보직에 보내기 위해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의장이 최근 보건소직원과 다른 의원들 간 회식을 문제 삼아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지위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6건 중 동료 의원들이 가장 불신임하게 된 동기는 5번째 항으로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을 공경에 빠뜨려 심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까지 갈 수 있는 궁지로 내모는 상황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윤길로 의장은 사무실에서 담배를 핀 점은 인정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내온 그 부분들의 서류를 해서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는 대로 바로 할 것이고 민사적, 형사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룰 겁니다. 영월군 의회는 의원 협의 등을 통해 내년 6월까지인 윤 의장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새 의장 선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황으로 곧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로 영월 지역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의원님들 간에 이제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좀 마음을 비우면서 그다음에 이제 군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파행을 빚은 영월군 의회. 이번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의원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3일 양양 기사문 앞바다에 바지선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지선 아래쪽 일부가 파손되면서 현재는 모래톱 위에 걸린 상황인데요. 항구 입구에 바지선이 걸려 있어 인양해야 하는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바지선 표류 사고가 발생한 양양 기사문항입니다.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 항구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운항합니다.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오일 펜스 일부가 철거되면서 마을 어선들도 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소형 어선이 사고 선박 근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출입 통로에 있는 사고 선박을 피해가기엔 주변 수심이 낮아 이동이 어려운 겁니다. 특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무거운 어선은 이동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배가 이 정도 파도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 배가 서 있는 침수되어 있는 자리가 지금 배가 정상적으로 드나드는 자리인데 저 배 들어올 때는 짐을 싣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항구를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사문항 일대는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지만 사고 이후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서핑 강습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기름 냄새가 많이 나서 일단 강습도 다 취소를 했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적인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바지선 내부 기름은 모두 제거된 상황. 그러나 인양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바지선 업체는 신중히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중 조사를 해보니 파공 부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파공 부위를 밀실을 하고 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조정 수정 중에 있습니다. 사고 선박 업체는 인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낮은 수심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작이 티켓 오픈 6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예술 영화들이 상영되는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릉국제영화제의 특별한 매력을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 먹고. 강릉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나문희, 김수환 주연의 감쪽 같은 그녀. 개막작 예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고작 6분여 만에 예매가 끝났습니다. 또 14일 오후 6시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폐막식 티켓도 예매 첫날 모두 마감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내세우는 첫 번째 차별점은
영화와 문학의 화합입니다. 고전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주제로 영화제가 진행돼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장르와 시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이곳 고래책방에서는 강릉 문인들이 가장 보고 싶은 영화로 꼽은 시인 할매의 감독과 작가 정호승 시인이 함께 토론하는 배롱야담이 마련됩니다. 국제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국제영화제 포럼도 열립니다. 이 포럼에는 전 세계 영화제 조직위원장 10여 명이 참가해 영화 발전과 강릉 국제영화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을 강릉으로 모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국제영화제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화를 가져오는 것, 또 훌륭한 게스트를 모시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여기에 7, 8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숱한 영화의 원작이 된 최인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최인호 회고전이 마련됩니다. 11호 오후 4시 고래사냥을 만든 배창호 감독, 별들의 고향 이장호 감독, 그리고 배우 안성기 씨가 함께하는 시네토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막작은 6분 만에 매진이 되었는데 서태지 콘서트도 11분 만에 매진되거든요. 서태지 콘서트 이상인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다른 상영작들도 매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이고 저희가 이번 주에 개막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객 4만 명, 연인원 10만 명을 목표로 열리는 제1회 강릉 국제영화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오는 금요일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관련 소음으로 수십 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등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8년 양국은 안대리에 설치된 군비행장. 밤낮 없이 뜨고 내리는 군 헬기의 소음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최근에는 헬기 부대 창설로 중형급 수리온 헬기까지 추가 배치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양국군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수리온 헬기 운영 등에 따른 진동과 소음 피해가 60년 동안 2조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고충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이 어디 가서 뭐 소송하고 그럴 힘이 없잖아.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다행히 최근 주민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적 근거를 담은 군소음 방지와 보상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횡성과 철원, 강릉 등 군의 군 비행장과 사격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개별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방부가 설치한 자동 소음 측정망을 통해 피해 정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늦은 시간에는 비행과 사격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해서 군소음 피해 보상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보상 형평성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 측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보상과 현실화 등의 요구가 이어져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측정을 데시벨로 해본 결과 제일 많이 나온 데가 한 85, 거의 90까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웨이클로 적용을 했을 때는 80을 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데시벨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군소음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돼 내년 11월까지는 관련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 지역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고성 군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또다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고성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북 정부가 화해와 협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고성 거진항.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몇 차례 번복된 금강산 관광 재개 소식에 이제는 지역 주민들조차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 닿지는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한다고 북한이 들어주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좀 없다고요. 잘 가다가 또 협상이 결렬되고 이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11년 동안 고성 지역 상경기는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직간접적 피해가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고성 지역 사회단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고성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 곳이 5일 결의대회를 열고 남북정부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의 길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경색된 남북 정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던 강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은 DMZ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18년 4월달에 남북 간에 이제 정상 간에 이제 합의에도 금강산 관광 여건이 되면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대북 제재 속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다 보니 사실 개별 관광은 괜찮은데 그래서 너무 좀 정부에서도 좀 소극적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고성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 대북제재 법안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출범한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운동본부가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등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홍천군 내면 은행나무 숲이 개장 한 달 동안 7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천군은 은행나무 숲 일대에 주민들이 운영한 향토 먹거리와 농산물 판매 부스 매출액이 약 7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홍천 은행나무 숲 방문객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홍천군은 추산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화천 산타 우체국 방문객이 9,300명을 돌파하면서 연말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핀란드 산타에게 보내는 소망 편지도 지난해보다 많은 7,500여 통이 접수됐습니다. 화천군은 조만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타 선발 공고를 내고 오는 15일 접수된 편지와 주소록을 핀란드 현지 산타 우체국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시설 설계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관련 기관과 기업체 관계자 10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소탱크 내부에 산소가 과다하게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이 발생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폭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춘천시가 외곽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택시는 농촌마을에서 시내를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요금은 1인당 1,000원입니다. 춘천시는 현재 남산면, 동면, 북산면 등 17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희망택시를 이달 중순부터 8개면 34개 마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택시 이용자는 시범 도입된 2014년 1,500명에서 지난해 8,100여 명, 올해도 지난 9월까지 8,6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과 낙동 간의 발원지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강원도에서 발원한 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한강 유역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강원도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 교수,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가 한강 유역 관리, 그러니까 물입니다. 예. 생명수는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국가균형발전에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물 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의 이 목표인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의 손으로 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물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네. 이는 지역의 현안 문제임에도 중앙 정부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면이 특히 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는 편익을 주고 있지만 네. 이 강원도에는 네. 특히 우리가 수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안겨줘 왔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 중 사람 분야에 해당하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인데도 귀한 줄 모르고 쓰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네. 생활 SOC의 비전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인데 네. 국민 누구나는 포용 국가를 뜻하고 어디에서나는 균형 발전을 뜻하며 네. 품격 있는 삶은 사람 중심을 의미합니다. 네. 특히 균형 발전을 뜻하는 어디에서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를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 수준 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물관리기본법으로부터 물관리의 의미를 새겨보면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 환경의 구성 요소와 사회 경제 활동의 필요 요소이자 자원으로서 잘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 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합니다. 수자원의 보존을 토대로 이수와 치수를 강조하고 있죠. 네. 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공공성, 그리고 건전한 물 순환, 수 생태 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 관리, 그리고 협력과 연계 관리,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고, 물 수요는 또 적정 관리하고, 물 사용의 허가, 비용 부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물 관리 정책의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등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국민이 편익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한강 유역이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이 유역이라 하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린 비나 눈이 떨어지면서 습지대, 하천, 강, 호수나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스며드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주거지, 농장, 목장, 산림, 마을, 도시 등이 유역을 구성할 수도 있고 네. 언덕이나 산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네. 늪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과 규모에서도 다양한데 단위 지자체 내에 포함되는 소규모에서부터 우리 한강 전체 유역과 같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역은 크게 4개의 대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즉 4대강 권역입니다. 이 중에서 한강 권역의 주요 수계로는 북한강, 남한강, 안성천, 동해 연안 수계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발원지인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서울, 인천, 충북이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수도권의 젖줄인 셈이죠. 네, 중심지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현 정부는 이제 수도권과 대도시에 원활한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관리를 하는 도중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경 교수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신데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지금 뭐 돌파 막 지금
그 경계에 와 있죠. 아마 금년도 지나면 50% 넘는데, 예, 넘어갈 거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 국내 인구의 50%라는 인구의 또 홍수로부터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아마 국가적인 저도 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근데 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면 상류에 소양강댐, 충주댐 또 이런 것들 대형 댐들을 만들고 그래서 홍수로부터 좀 하고 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해 좋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뭐냐면 대형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변 지역은 일방적인 어떤 피해를 보게 되고 하류 지역은 그에 따른 그 어떤 편익을 보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강남 개발 같은 경우도 소양강댐, 충주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침수가 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근데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지역적으로 일방적인 피해, 일방적인 편익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관리 기본법이 작년 8월에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 정부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물관리의 일원화라는 이제 단연간 거의 한 20년 묵은 그런 숙제가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제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물 관련 업무 중에 하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는 한 발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대규모 물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균형적 물 관리로 방향을 좀 전환하고 수량 수질을 분절적으로 관리하던 데에서 일원화로 가며 상하류의 갈등에서 참여 협력 기반의 유역 거버넌스 구조로 그리고 가뭄, 홍수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물 관리 체계로 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중앙 정부 중심의 물 관리를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유역 관리 거버넌스 확립 분야에서 다음 사항들 좀 명시해 놓았는데요. 현행 4대강 수계 관리위원회를 치수, 분쟁 조정 등 물관리 기능 전반을 수행하는 유역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유역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물 사용과 조정 권한 등을 논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랑 살리기, 소유역의 감시, 정화 등 그런 참여형 소유역 관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가운데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 개발에서 이제 효율적인 물 관리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책이 우리 강원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사실은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국내 물 관련 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23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합 물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 그 위에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고 하위에 여러 가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비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관리 기본법이든 통합 물관리의 핵심 가치가 뭐가 있냐면 물론 뭐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고 안정성이라는 거 있고 그 밑에 이제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뤄야 될 말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형평성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방적인 피해 편익 이건 정말 이건 분배를 해야 된다.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말 재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다. 같은 유역 안에서 재원을 좀 잘 써야 되겠다. 민주성이라는 얘기는 좀 그 지역의 어느 일방적인 그 나라가 모든 권한을 갖지 말고 지역의 권한도 일부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민주성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법령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안에 잘 녹여서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좀 가장 큰
숙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형평성을 맞추자는 그렇죠. 게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강원도는 이제 양적이나 질적으로 국내에서 최대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보다 비싼 요금을 강원도에서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강원도는 또 제가 궁금한 것이 물부족 지역 국가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이런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선뜻 납득되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뭐 단순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된 지역에 공급하느냐 또 분산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의 정수장에서 네. 1,000만이라는 인구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 네.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 한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네. 8개 정수장이나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강원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네. 그래서 한 사람당 이 관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그러면서 누수도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이제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 물값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물 부족 말씀드렸는데 네. 이 물 부족은 가뭄이라는 현상은 최고 상류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물이 전혀 없고 지금 담수되어 있는 양만 해도 강원도 인구가 한 20년을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가뭄만 좀 들면 항상 강원도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이미 이제 많은 수전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이 물이 올바르게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네트워크도 잘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상류 지역에 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물을 쓸 수 있는 양은 없는 거죠. 저 밑에는 물이 많아도 이제 그런 이제 불합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제 예. 노력에는 또 희생이 예. 따르기 마련입니다. 도내 대표 수자원 관리 지역을 보면 이런 중첩된 희생에서 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은 또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굉장히 물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해도 당연히 네, 일어나고 당연히 있고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네. 턱없이 부족하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네. 것이 저희들의 이제 현실인데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소양강댐 대표적인 저희들이 네. 이제 대표적인 소양강댐이요? 예, 소양강댐인데 그 거대한 물그릇이 주는 폐해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안개 문제라든가 저도 이제 기관지에 좀 안 네. 좋은데 그 시민들이 가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소양강댐에서 그 발전 판매 수입금만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입금만 해도 1년에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네. 수입이 나고 있고 거기에 또 그뿐만 아니라 물도 판매를 하고 있죠. 저 밑에서 이제 춘천시도 물값을 내고 있지만 네. 자, 이 댐에서 흘러가는 물을 취수하는 데는 다 물값을 내라는 지금 현재 제도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시도 그래서 물값을 내고 있죠. 네. 소양강댐에서 1년에 편익 이 이제 단순하게 물 판매하고 전기 판매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네. 그 밑에 하류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홍수 조절 또 안정적인 물 공급 이것까지 합한다면 편익 비용은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역에 돌려받다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봤는데 60억이 채 안 돼요. 네. 턱없이 부족하죠. 예,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을 또 그 광대한 지역에 나눠서 주고 또 주민 수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을 할 수가 없는 수준. 차라리 안 받고만 네. 수준 개념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수량 관련된 측면에서 받는 게 우리 강원도가 대략 한 100억 원이 조금 안 돼요. 네. 8개 댐에서 받는 비용이 발전용 댐도 받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수질 관련돼서 이제 보상. 자, 그래 안 깨끗한 물 내려 보내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보상 개념으로 받는 것이 한 110억. 그래서 110억 정도네. 우리 한강수계에서 보상 개념으로 받는 건 한 200억 정도로 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피해는 그게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겠죠. 네, 피해가 훨씬 더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편익과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요걸 좀 잘 우리가 잘 이제 받아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체감할 수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물 관리를 둘러싸서 정부의 이런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그런 편익과 주민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이제 제일 골이 깊습니다. 네.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소양강댐의 규모는 국내 최대로 국내 농업용 저수지 17,531개의 유효 저수 용량 27.8억 세제곱미터보다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소양강댐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엄청 엄청난 저수량으로 인해서 기상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한 폐해는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댐에서 방류하는 물은 계절별로 기온과 차이로 타 지역보다 안개일 수도 많아지고 주민 건강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댐 주변 230제곱킬로미터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역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양강 댐만 두고도 피해를 보는 지역과 편익을 보는 지역이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현실에서 파생되는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이게 관제겠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보니까 댐을 개발할 경우에 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서 편익과 피해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배분을 제도화한 것처럼 댐으로 인한 이제 수해 지역에서 수해 지역에서 수해 지역. 수자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마움의 인식과 함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를 제도 확립이 필요하죠. 그렇죠.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국내 최대 수원지인 이 한강 유역에 대한 가치 제고의 필요성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고 또 준비를 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 정부의 이제 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의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강원도의 수자원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진정한 지역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강원도의 통합 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통합 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통합 물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물 관련 전반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하고요. 물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수질, 수량, 오염원,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 등의 이런 물리적 특성 모든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정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물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더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 수자원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진정한 수자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제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기훈 교수와 전만식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